오늘은 1시간 동안 암호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노종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그 아웃라인을 보면 먼저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이제 various crypto system, 그다음에 이제 S와 AES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하고, 또 RSA 크립토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암호의 이제 또 하나의 그 트랩도어 완화 함수로 알려진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스킨 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림 사이퍼,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동형암호라고 하는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호 시스템의 블록 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앨리스라는 사람이 평문을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밥에게 보내면 밥은 또 다른 키를 이용을 해서 디크립션을 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은 중간에 암호 하는 거를 방해를 하거나 암호문을 갖다가 깨서 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어태커가 오스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암호 복구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스카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단지 이 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암호문을 갖다가 복구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카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암호문 또는를 이용을 해서 이 키를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오스카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암호를 깨는 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암호 알고리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키가 안 알려져 있는데 이 키를 찾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암호 시스템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차단기가 있어서 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했는데, 결국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 시스템은 멋있고 좋은 알고리즘으로 잘 설계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1% 또는 0.1%의 결점에 의해서 암호문 전체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이제 흔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매우 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심플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암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밀 키가 7과 3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키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수를 갖다 0에서부터 25까지 정수를 보고 그걸 계산한 다음에 항상 마줄러 26으로 계산해서 정수가 존재하는 게 0에서 25까지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영어의 알파벳 A, B, C, D를 G까지를 이제 숫자로 대응시킨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7의 인버스라는 것은 115가 됩니다. 두 개 곱해서 26으로 마줄로 취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암호하느냐 하는 걸 보면, 스튜던트 S라고 하는 것은 18, T는 19, U는 20 등등등 해서 이런 숫자로 우리가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고, 요거를 갖다가 이러한 7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숫자를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대응시켰더니 25, 6, 13, 24, 5, 16, 6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다시 또 알파벳으로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Z, G, N, Y, F, Q, G라는 것이 나와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걸 암호화시킨 게 이러한 문자다. 여기서 7과 3을 알아야 이거를 대응시킬 수, 암호화를 하고 복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죠. 복호화라는 것은 이 숫자로부터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거에 뭐 역함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복호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암호화 복호에 관한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수학에 기반을 해서 암호화하고 이제 복호화를 하는데 암호의 시큐리티를 이제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함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 DL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정수의 그 소인수 분해화 인티저 팩토리제이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해서 수학적인 암호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암호의 목적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암호의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기밀성입니다. confidentiality, 허가받은 자만이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무결성, 허가받은 자만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오덴티케이션, 인증, 수신 메시지가 허용된 송신자가 송신한 것인지를 또는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 또는 non-repudiation, 부인 봉쇄, 메시지를 송신 후 송수신 시 이거를 갖다가 송신했거나 수신한 거를 부인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난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암호에서 이제 쓰이는 중요한 함수로서 트랩도 완화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완화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매우 큰 함수가 있다면 x가 주어지면 함수값은 계산이 되지만 함수값 y를 한다고 x를 쉽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지하게 큰 함수면은 그거 아는 것이 거의 infeasible하다. computationally infeasible. 그러나 이런 거는 암호문이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트랩도 완화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트랩도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x로부터 y를 계산하는 것은 뭐 용이하지만 y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도 x를 계산하는 것이 이 트랩도 정보가 주어지면 가능한 뭐 이런 거 그런 함수 f(x)를 우리가 트랩도 함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y는 113의 x승이다라고 마줄로로 13,169를 한다라고 하면 x가 주어지면 우리가 뭐 이거를 y를 계산하는 건 여기다 x 113을 5번 곱하면 y가 나오니까 쉽죠. 그러나 y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x값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걸 우리가 흔히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이라고 x는 이퀄 로그 베이스 뭐 113의 y다. 이걸 아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여기가 이제 숫자가 뭐 이렇게 작은 숫자인데 이것이 만약 숫자의 자릿수가 뭐 100짜리, 200짜리 된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x로부터 y 구하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를 discrete logarithm problem, DLP problem이라고 해서 암호에 상당히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토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분류하는 것이 이제 블락 사이퍼와 스트림 사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락 사이퍼라고 하는 것은 평문이 있을 때 이것을 여러 개의 블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각각의 블락을 암호화하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블락 사이퍼다. 블락 암호. 스트림 사이퍼라는 것은 어떤 플레인 텍스트의 스트링이 쭉 있으면 그걸 한 캐릭터씩 이렇게 암호화해서 사이퍼 텍스트의 스트링이 또 계속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림 사이퍼는 블락 사이퍼의 사이즈가 1인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암호화하는 방식, 키의 종류에 따라 시크릿 키 크립토 시스템, 이걸 달리 이제 우리가 비밀 키 크립토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다음에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 공개 키 크립토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은 AES라고 하는 거와 RSA라고 하는 것이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AES라고 하는 것이 시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이고
RSA라는 게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간단히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라는 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고 깨졌어요. 해독이 됐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것이 이제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나와서 지금 굉장히 파퓰러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데이터 스루풋이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라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서 빠른 데이터로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 텍스트와 데이터 크기가 비교적 짧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 시스템에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미티브다,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비밀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취급해야 될 키 개수가 굉장히 많다. 오더 오브 n 스퀘어. 평문의 길이, 사이퍼텍스트의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 오더 오브 n 스퀘어다. 그 다음에 relatively short lifetime of 키다. 키의 라이프타임이 비교적 짧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과 이제 밥이 이렇게 있으면 앨리스라는 사람이 프라이빗 키와 한 쌍의 퍼블릭 키, 한 쌍의 키를 만듭니다. 이거는 앨리스만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요거에 대응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퍼블릭 키를 한다고 프라이빗 키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가지고 퍼블릭 키를 퍼블릭 도메인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평문을 이 퍼블릭 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앨리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그 암호문을 프라이빗 키, 자기만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을 해서 복구화를 해서 평문을 다시 복원해냅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는 공개 키라고 하죠. 이렇게 키를 공개하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쌍의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비대칭 크립토 시스템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으로는 이제 세 명의 암호학자,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파퓰러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의 장점은 프라이빗 키만 이렇게 시크릿하게 잘 유지를 하면 되고 퍼블릭 키는 뭐 괜찮습니다. 어떤 퍼블릭 도메인에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키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비교적 길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디지털 시그니처 스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키가 작다. 우리가 취급해야 될 키의 개수가 비교적 적다. 단점으로는 암호화하고 복구하는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데이터 스루풋이 낮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키 사이즈가 크다. 암호 대칭 키보다 키 사이즈가 훨씬 크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칭 키와 블록 공개 키를 비교를 요약을 해보면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은 대표적인 게 RSA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키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즉 비밀 키를 위해서 상대편에게 키를 전달할 때 이 RSA 알고리즘을 쓴다거나 시그니처 시스템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심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은 이제 데스는 이제 암호가 깨졌기 때문에 AES가 사용이 되는데 인크립션이 이제 용이하고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키 사이즈로는 이제 이 RSA 키 사이즈는 프라이빗 키는 1024 또는 요즘은 이제 2048 이렇게 큰 걸 사용을 합니다. 깨지니까. 그다음에 시크릿 키 사이즈, 시메트릭에 있어 시크릿 키는 이제 64비트나 128비트, 64비트는 짧아서 요즘은 128비트. 그래서 이러한 시메트릭 크립토 시스템보다는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의 키 사이즈가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어요. 약 10배 정도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은 이제 뭐 어택하는 방법이 이그조스티브하게 그 비밀키를 넣어서 뭐 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 팩토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호문을 깨는, 복호해내는 일을 하는데, 앞으로 퀀텀 컴퓨터가 요즘 액티브하게 연구가 되어 있어서 퀀텀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곧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가면 이제 퀀텀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거, 포스트 퀀텀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것이 요즘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애널리시스, 암호 해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암호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는 게 이제 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제 비밀키를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암호 해독인 것이죠. 그래서 암호 해독 어택하는 마들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사이퍼 텍스트 온리 어택이다. 이거는 이제 사이퍼 텍스트만을 가지고 비밀키를 찾는 일을 하는 것이고,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라는 거는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 요 쌍을 동시에 가지고서 이제 비밀키를 찾는 일을 하는 거고, 초슨 플레인 텍스트 어택은 플레인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거기에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플레인 텍스트에 대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이버 텍스트 어택이라고, 초선 사이버 텍스트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문을 고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평문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어택을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DES와 AES를 보게 되면, DES라고 하는 건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표준국이라고 이제 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공모를 했어요. 암호 알고리즘을 공모를 해서 IBM에서 이거를 공모해가지고 DES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널리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평문의 길이가 64빗, 암호문의 길이도 64빗이고 비밀 키 길이가 56빗인데 이게 너무 짧습니다. 깨지기가 쉽죠. 요즘처럼 이제 하드웨어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상황에서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데스라고 하는 것이 다각도로 이제 뭐 깨졌는데, 그 데스의 안에 보면은 S박스라고 하는 게 non-linear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크립토 시스템의 가장 코어가 되는 vital to its security가 되는 데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differential crypto analysis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져가지고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키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키 스페이스, 가능한 키 스페이스가 2의 56승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1997년에 니스트에서 다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 세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AES라고 했는데, 이 AES는 암호문 평문의 길이가 128bit입니다. 그러니까 데스의 2배고, 그 다음에 키의 길이도 128, 192, 256bit 등으로 해서 아까 거에 비해서 많게는 뭐 8배까지도 뭐 이렇게 충분히 긴 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21개의 크립토 시스템이 들어왔고, 그중에 1단계에서 1998년에 15개를 골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컨퍼런스에서
다섯 개를 이제 골랐습니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2000년 4월에 세 번째 컨퍼런스를 열어서 리즌달이라고 하는 두 명의 벨지언 리서처가 만들어낸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AES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걸 평가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을 보면은 시큐리티와 코스트, 컴퓨테이셔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느냐,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구현의 특성, 용이성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AES라는 것을 평가하고 하나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락의 길이가 128빛에 대해서 세 개의 다른 비밀키 128빛, 192, 256짜리가 활용이 되고, 이건 Iterated Cipher 알고리즘이다. 이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A 크립토 시스템, AES와 더불어서 가장 현재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RSA. 이거는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만이라는 사람, 세 사람에 의해서 1977년에 만들어지고, 그 세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RSA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들은 인크립션에도 쓰이긴 하지만 시그니처 스킴이라든가, 그 다음에 키를 주고받을 때, 아까 같이 AES 같은 데서 앨리스와 밥이 키를 주고받을 때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키를 주고받습니다. AES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이 앨리스와 밥이 우선 비밀 키를 갖고 있다는 가정이 우선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RSA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키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SA 알고리즘이라는 건 정수가 매우 두 개의 매우 큰 소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인티저 팩토리제이션 프로블럼. 그거에 기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진수가 100자리 수다라고 하면 그 100자리 수가 두 개의 프라임 넘버로 고루됐다라고 하면 그거 소인수 분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퀀텀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이 다 깨진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지면 문제가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이제 어떤 RSA 암호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수학적인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 디스크릿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릿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호에 사용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이것이 G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룹이에요. 정수들의 집합이다. 1에서부터 N까지 정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1에서 N까지 정수들의 집합은 어떤 하나의 정수의 멱승으로 구성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으로, 즉 G가 주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계속 멱승을 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우리가 이런 G라는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릿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I가 주어졌을 때 G의 I승을 계산하는 건 그닥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A가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로부터 X값을 계산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X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는 로그 베이스 G 오브 A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이제 디스크릿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하고 하게 됩니다.
뭐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은 G-SUB 19에서 보면 이제 1에서부터 18까지 있는데 이거는 2라고 하는 걸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2를 멱승을 계속 해주면 모든 18개의 정수가 다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공수론에 가면 이걸 우리가 제너레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가 4면 16 계산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14가 주어지면 이게 2의 몇 승이냐 뭐 이거 짧으니까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계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제 로그 베이스 14는 7, 로그 베이스 6는 14 이런 거를 계산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서 시그니처 스킴을 보면은 시그니처라는 건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뭐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는 사이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메시지에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바백에 보내요. 그런데 서명할 때 프라이빗 사이닝 알고리즘,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 있는 사이닝 알고리즘인 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그니처라는 거를 서명을 만들어 발생을 시켜가지고 Y를 그래서 메시지 X를 보낼 때 Y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답은 이 X라고 하는 평문이 과연 앨리스가 보낸 건지 또는 중간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변조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해서 그 검증이 됐으면 이거는 제대로 앨리스가 보낸 것이고 중간에 이게 메시지가 뭐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명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스트림 사이퍼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은 지금까지 주로 얘기했던 건 이제 블락 사이퍼들인데 플레인 텍스트 메시지들을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이렇게 이제 암호화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스트림 사이퍼가 되겠어요. 그래서 블락 사이퍼는 플레인 텍스트를 블락 단위로 해서 암호화하는 것이 되겠고 암호화할 때마다 같은 함수가 암호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것인데 이 스트림 사이퍼라고 하는 것은 플레인 텍스트를 매우 작은 블락, 특별한 하나의 캐릭터로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이제 보내게 돼서 이거는 메모리가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림 사이퍼보다는 이제 블락 사이퍼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훨씬 더 많이 연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주로 블락 사이퍼에 대해서 얘기했고 앞으로도 주로 이제 블락 사이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트림 사이퍼의 기본 블록도가 되겠는데 어떤 키로부터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키스트림 011에 암호하는 키를 쭉 만들어내면 메시지를 비트 단위로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는 다시 키를 알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키스트림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화해서 통문을 다시 복원해내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스트림 사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문이 깨질 수가 있다. 퀀텀 컴퓨터에 의해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것이 요즘 니스트에서 미국의 표준국에서 액티브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건 PQC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의미는 퀀텀 컴퓨터가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퀀텀 컴퓨터 이후에도 사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아까 나온 이야기한 대로 AS나 RSA 같은 것이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는데 5년 후 또는 뭐 10년 후면 퀀텀 컴퓨터가 다 개발이 끝났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모든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암호문들이 다 깨질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매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퀀텀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아까 이제 RSA 같은 건 인티저 팩토리제이션 프로블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티저 팩토링이 쉽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DLP,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도 쉽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까 AES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비밀키를 서치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서치 알고리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퀀텀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SA도 깨졌다. 그래서 사용 못한다.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아니면 이제 키 사이즈를 무지하게 키워야 되는데 DS, 디지털 시그니처 스킨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깨졌다. 일리프틱 커브 DSA 이런 것도 깨진다. ECC, 일리프틱 커브 크립토 시스템 이런 것도 뭐 깨진다. HECC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없는 겁니다. They are all dead.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팩토링 알고리즘이 퀀텀 컴퓨터상에서 팩토링 알고리즘을 쇼어가 만들어냈고 고안해냈고 글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 퀀텀 컴퓨터상에서 서치 알고리즘이 상당히 쉽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어택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보자. Will they really survive?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있겠느냐 해서 니스트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그런 상황에서 퀀텀 컴퓨터가 나와서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PQC라고 하는데 그것이 알려진 것이 이제 레디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다. 격자 암호 시스템이다. 뭐 격자 이론이라는 게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 엔트루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코드 베이스 크립토 시스템. 부호 이론에 기반한 거. 해시 베이스 크립토 시스템. 멀티베리에이트 다변수 2차 뭐 쿼드래틱 이퀘이션 크립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PQC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퀀텀 컴퓨터가 나와도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이제 이미 알려져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레디스 베이스 크립토그래피라고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기반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을 보면 이게 팩토링이나 디스크리트 로가리즘이나 뭐 이런 거로부터와는 다른 가정에 기반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쇼 알고리즘이나 그로브 알고리즘이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리프틱 커브, 뭐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또 팩토링 뭐 이런 기반한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다. 심플한 디스크립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하다. 아까 같은 것들을 우리가 퀀텀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저항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워스트 케이스 프로블럼에 기반한 시큐리티 문제라서 비교적 안전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 큰 장점을 보면 베리 스트롱한 시큐리티 프로프가 있고 그 상당히 심플하다 알고리즘이 렐러티브리 이피션트하다. 그다음에 메이저 드로백으로는
시키면 매우 라지 키 사이즈를 갖는다라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니스트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러한 포스트 퀀텀 크립토 시스템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건 아까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고,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건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거는 퀀텀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퀀텀 알갱이를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것을 우리가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이거는 수학 알고리즘이 아니라 피지컬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서는 뭐 사실 다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퀀텀 크립토그래피에서 많이 쓰고자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RSA를 이용해서 키를 교환한다. 앨리스와 밥이 그래야 AES도 쓸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 퀀텀 크립토그래피에서 쓰이고자 하는 것은 시크릿 키 디스트리뷰션 알고리즘, QKD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퀀텀 크립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키 분배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건 피지컬 테크닉 instead of mathematical function이다. 이거는 피지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것은 직접 퀀텀 크립토그래피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것은 비밀 키를 만드는데 초당 킬로바이트 정도 만드는데 현재는 5만 불이 들어가지만 이제 이것이 조만간 매우 저렴하게 되어서 사용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컨벤셔널한 크립토그래피에서는 키스트림, 기가바이트의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초당 약 뭐 200불 정도가 안 든다. 뭐 대단히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형암호라고 되겠습니다. 동형암호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에 대해서 곱셈과 덧셈 연산하는 건 대단히 용이해요. 그러나 사이퍼 텍스트를 가지고서 곱셈 덧셈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오퍼레이션이다. 큰 걸 찾는 오퍼레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2.1과 5.6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건 뭐 여러분들 하드웨어 구현도 용이하고 5.6이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 2.1도 암호화를 했고 5.6도 암호화를 해서 이러한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느 게 더 크냐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는 사실 이런 이제 매스매티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맥삼수라는 건 그래도 가장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암호화되었을 때 그중에 5.6을 암호화하고 2.1을 암호화했을 때 5.6을 암호화하는 그 암호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퍼 텍스트 상에 우리가 비도 암호 시큐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잡음을 집어넣는데 이것이 잡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일반. 그럼 오류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1을 인크립션한 거와 5.6을 인크립션한 거, 이 두 개의 맥스함수를 찾아라. 라면 5.6을 인크립션한 건데 그냥 이 5.6을 인크립션한 걸 덜렁 이렇게 맥스함수 놓으면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인포메이션 리키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아주 복잡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5.6을 또 다른 형태로 암호화한 암호문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5.6을 인크립션한 거와 5.6을 인크립션 프라임 다르게 인크립션한 건 이 암호문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이 두 개를 디크립션하면은 같은 5.6이 나오는 것은 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서울대 수학과의 천정희 교수 연구실에서 이런 암호문을 가지고서도 연산이 가능한 그런 암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CKKS 스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를 암호화했을 때 이거를 그 암호문 상에서 곱셈, 연산, 덧셈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CKK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모든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 넣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평문 일반 그냥 평범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머신러닝 시스템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액티브하게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평문이 아니라 암호화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넣어서 처리가 가능해야 각 개인의 또는 기업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암호문상에서 각종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그거 무지하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해주는 머신러닝 그걸 딥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뭐 사람이 뇌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종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서버에 보내서 한번 그 결과를 데이터 처리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컬 이미지라고 하는 건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이 됩니다.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서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또 암호화된 상태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그 결과도 이 사람이 암이 얼마나 심각한 암이냐 하는 그 결과도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는 그걸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그냥 그 결과도 볼 수 없어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비밀키를 병원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디크립션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처리하게 해주고 그 결과도 암호화된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회사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 정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큰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3법, 데이터 관련된 3가지 법을 제정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 정보의 보호법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함부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에 응용이 되려면 이 암호문 자체가 암호문 그 자체로 연산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레인 텍스트 10.2134가 있으면 그걸 이제 암호화하면은 이제 암호문이 하나 나오겠죠. 9.253을 암호화하면 암호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된 상태 사이퍼 텍스트 상에서 곱해요. 그럼 제3의 암호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복호화를 하면 평문상에서 10.2134 곱하기 9.2532를 한 거 94.5056이 나오게 되도록 이 암호문상에서 이러한 연산이 가능한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 이걸 우리가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다, 동형 암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게 나오죠. 수학을 조금 알면 호모모르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한 어떤 함수 값을 계산할 때 연산을 연산의 결과를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원래 그 x와 y를 곱한 거와 같게 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호모모르피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 그래서 연산이라면 우리 흔히 곱셈과 덧셈 2가지가 맞으면 뭐 연산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크립션 스킴인데 에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이 사이퍼 텍스트 상에서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을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완전 동형 암호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암호한 거를 더했을 때 다시 복호화를 하면 그냥 평문상에서 더한 것이 나오고 암호문을 암호한 걸 곱해서 다시 복호하면 평문상에서 곱한 게 나오는 이런 것이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을 FHE,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완전 동형 암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동형 암호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KKS, 아까 이제 얘기한 CKKS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얼과 컴플렉스 넘버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런 것이고, 뭐 사람들의 이름을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거는 BGV, VFV라는 거는 뭐 파이널 인티저 링 상에서 뭐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TFH는 뭐 FH는 이제 뭐 바이너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그런 완전 동형 암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하는 오퍼레이션을 보면 아리스메틱 서킷 자체를 뭐 다 하고 이거는 불리한 서킷만 가능하다 연산. 그다음에 exec decryption은 뭐 충분히 뭐 exec decryption이 가능하고 여기는 뭐 완전 exec decryption이 가능하다. 여기서 데이터를 패킹을 해야 된다.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 패킹을 하는데 여기는 뭐 패킹이 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리스케일링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완전 동형 암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암호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보면 오늘 취급한 내용은 암호의 개요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해가지고 니스트에서 2000년에 블락 암호, 비밀키 암호, 대칭키 암호로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 RSA와 더불어서 가장 파퓰러하게 활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 AE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SA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만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인티저 팩토리제이션이 어렵다는 거에 기반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서 피교환이나 시그니처에 흔히 쓰는 파퓰러하게 쓰는 암호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키 사이즈가 작은 만큼 키 사이즈가 2048 이상 되어야 사용되고 요거는 보통 이제 이 정도 256 이 정도로 이 두 개가 현재까지는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의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 DL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몇 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만 그 역함수, 그 역과정을 계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스킬이다. 서명 알고리즘 이런 것도 공부를 했고, 스트림 사이퍼 공부를 간단히 스트림 사이퍼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 지금까지 RSA나 AES나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아주 취약해진다. 그래서 그런 퀀텀 컴퓨터가 나와도 괜찮은 이런 암호 알고리즘으로 스트림 사이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다. PQC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PQC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레디스 베이스가 가장 파퓰러하고 포스트 베이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 리스트에서 PQC 암호 알고리즘을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4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가서 15개의 암호 알고리즘들이 지금 선택이 됐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몇 개로 다시 또 좁혀지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 퀀텀 컴퓨터가 나와도 활용 가능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호모모르픽 인크립션,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머신러닝 같은 곳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요즘 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문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호모모르픽 인크립션, 그런 동형 암호 또는 풀리 호모모르픽 인크립션, 완전 동형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잠깐 암호 시스템의 개요한 것이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암호에서 취급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 망라해서 오늘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 오늘 다룬 내용들은 대학원 가서 혹시 암호학을 전공하게 되면 한 학기 내야지 두 학기 취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오늘 요약해서 쉬운 부분들 개요로 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암호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1시간짜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